안녕하세요. 송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재난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자연력에 의한 재난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역할이 개입된 재난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인간이 단지 재난의 추세에 영향을 준 데 그치지 않고 지구의 지질학적 특성 자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이 점차 호응을 얻으면서 인류세라는 말이 오늘날의 지질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한 인물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파울 크리천입니다. 인류세는 정확히 말하자면 신생대 4기의 홍적세와 최후의 지질시대로 통상적으로 여기는 충적세의 뒤를 잇는 독자적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질학적 차이를 가져오는 인간 활동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합니다. 가깝게는 핵실험으로 방사능 물질이 퍼진 1945년을 지목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 발생해 농경과 목축에 의존하는 정착생활이 시작된 시점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생물종의 멸절이라는 관점에서 14,000년 내지 15,000년 전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주장을 따르든 인류세를 주장하는 논의에는 인류가 미친 영향이 지구 환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성찰을 내포하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지구 전체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현상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그래프는 1850년에서 2010년의 지표면 기온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981년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잡고 각 연도의 지표면 기온이 이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보여줍니다. 1850년에서 1920년 시기에는 기준 온도보다 약 0.6도가량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의 정체 기간을 제외하면 상승세가 완연했으며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죠. 온난화라는 용어가 기후변화 문제의 절박함을 전하기에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해서 이제는 지구 가열, 글로벌 히팅이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꽤나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주장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온실가스를 지목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의 9에서 2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고요. 다음으로 메탄이 4 내지 9%를 차지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 프레온가스 등의 배출을 늘려왔습니다. 이산화탄소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36%가 증가했는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지구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해수면이 높아지므로 대양의 섬나라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격변은 또한 지구 곳곳에서 식량 부족을 일으킵니다. 식량 부족은 굶주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은 농업 기반을 심하게 망가뜨림으로써 향후 식량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빈곤의 악순환 이외에 지구온도 상승은 다른 문제들도 만들어냅니다. 해수순환의 변화, 계절성 산불의 증가,
해양 산성화, 생태계 다양성의 감소, 지역적 사막화와 홍수 피해 등 문제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를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혹시 자연적인 기온의 변화가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온도 상승이 얼마나 있었고, 그 중에 자연력에 의한 상승과 인간에 의한 상승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분석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880년 이래 기온 상승의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2020년까지 약 1.2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70년경을 기점으로 기온 상승의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온 상승은 자연력보다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오늘날의 지구온도 상승 추세는 압도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현대 국가들은 기후 문제를 놓고 늘 옥신각신합니다. 여기서 기후 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의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할까요?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배출한 누적 총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누적 총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날 선진국들의 책임이 전체의 4분의 3을 초과합니다. 반면에 현재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자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그래프는 1750년 이래 각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누적 비율을 보여줍니다. 산업혁명 초반인 18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후발 공업화를 이룬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세기 전반에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한편 경제개발이 뒤처진 중국과 인도는 20세기 후반에 가시적인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빠르게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선진국과 누적된 배출 총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 어느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풀기 쉽지 않은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현명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지구온도 상승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전반 더스트볼이라는 거대한 모래먼지 폭풍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대공황 시대였던 1930년대였습니다. 더스트볼은 토양을 심각하게 침식시켰고 농촌 사회를 빠른 속도로 황폐화시켰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인들이 소와 양을 들여올 때까지 미국의 드넓은 평원을 차지했던 주인공은 버펄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땅을 뒤덮고 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풀이 아니라 버펄로 그래스라고 불리는 길고 질긴 풀이었습니다. 버펄로 그래스는 버펄로의 생존에 필수적인 먹이였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의 서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백인 개척자들에게는 이 풀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절실하게 원한 것은 농사지을 땅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많은 백인이 주민들이 대평원의 미개척지에 정착해서 토지를 경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1914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경작지를 더욱 확장할 요인이 미국인들을 자극했죠. 농민들은 깊은 쟁기질로 버펄로 그래스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작지로 바꿔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농민들은 면화 재배를 위해
토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겨울 내내 세찬 바람에 토지를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버펄로 그래스가 지닌 독특한 성질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풀은 흙이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땅이 마르지 않도록 습기를 머금는 특성이 있어서 가뭄의 저항력이 강했습니다. 버펄로 그래스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무모한 행동이 모두 토양의 침식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이번엔 다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농업 생산 기반을 경쟁적으로 늘렸는데요. 이것이 전후 농산물 공급 과잉을 낳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농민들은 쪼그라든 가계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농산물 경작을 오히려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곡물 가격을 더 하락시킬 뿐이었죠. 이런 암울한 분위기에서 1930년부터 불청객 더스트볼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모래바람이 농장을 집어삼켜버렸고 하늘이 시커먼 먼지 폭풍으로 가려졌습니다. 모래폭풍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높이가 3km가 넘는 거대한 모래먼지가 3,000km 넘게 이어져서 미국의 동부 해안까지 날아가 앉았습니다. 모래폭풍은 1930년대에 거의 해마다 찾아왔습니다. 더스트볼이 한창 맹위를 떨치는 동안에 농지 황폐화와 가뭄으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어 농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무려 5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기나긴 이주 행렬에 올랐습니다. 당시는 미국 경제 전체가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으므로 빈곤의 고통은 더욱 뼈저렸습니다.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 정책에서 마련됐습니다. 각 농가가 키우는 곡물과 가축의 생산량을 제한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을 정부가 보상했습니다. 2억 그루나 되는 나무를 식재했고 농민들에게는 경지 고갈을 피하는 농사법을 교육했습니다. 미국의 농업은 이런 뉴딜 정책을 통해 점차 회복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더스트볼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맹신과 단기적 이익을 쫓는 근시안적 판단 때문에 인간이 지구 환경에 씻기 힘든 상흔을 남긴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해보죠.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몸무게를 다 합친 것을 생물량이라고 부릅니다. 생물량을 기준으로 오늘날 지구상의 동물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축과 사람을 합한 생물량은 1억 6천만 톤입니다. 육상과 해양의 야생 포유류를 다 합쳐도 700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구는 인간과 가축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류도 마찬가지여서 야생조류가 200만 톤인데 닭을 필두로 한 가금류가 500만 톤에 이릅니다.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생산을 늘리면서 그리고 교통수단을 발달시키고 공간의 이동성을 높이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인간이 거주지와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과정, 경지를 확장하는 과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과정, 생물자원을 얻는 과정, 이런 수많은 과정에서 생태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종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축소되는 문제는 인류가 극복해야 할 심각한 과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 모두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생물 다양성의 확보는 인간의 미래 생존과 복리에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식량원이나 사료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의약품과 화학물질의 원료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돼 버린 동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전체 동물종의 25%에 이릅니다. 척추동물의 개체수를 중심으로 생물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살아있는 지구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0년 척추동물 4천여 종을 기준으로 1970년에서 2016년 기간
생물종의 멸종 추이를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지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 하락세가 주춤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일말의 위안을 줍니다. 미래의 생물 다양성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2050년까지 현재 존재하는 생물종 가운데 30%가 멸종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국제사회는 생물 다양성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인식을 키워왔습니다. 1993년에 발효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노력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 이 조약에 가입해 국제적 공조 활동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물 다양성의 축소 추세를 반전시킬 기회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확보가 우리의 미래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현대적인 종류의 재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스템 재난, 즉 통신망, 교통망, 금융망 등 우리를 둘러싼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재난이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